감독님 이 영화는 처음에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되셨나요? 이 환상 속의 그대는 탄생이. 네. 1년 반이 됐어요. 개봉한 지. 그래서 이제 생각을 여기 오기 전에요. 막 생각을 했거든요. 환상에 대해서. 지금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들 속에 있다 보니까 저도 막 기억을 막 헤집어야 되더라고요. 이런 겨울 밤이었던 것 같아요. 겨울 밤에 제가 찍었던 단편 영화가 있었어요. 단편 영화 100년의 외전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그 작품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거기에 있던 이제 사람의 형상이 되어버린 제가 아는 사람인 것 같은 거기에도 혁군과 차경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두 사람이 되게 안 괜찮은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얘들이 안 괜찮을 것 같고 뭔가 잘못돼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나면서 속이 막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때가 10년 초였던 것 같은데 그 생각이 한번 머릿속에 씨앗이 생기고 나니까 그게 계속 커지면서 좀 기분이 계속 안 좋아서 그럼 얘들이 괜찮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를 생각하다가 이 환상 속의 그대 초고가 나왔습니다. 오늘 그 환상 속의 그대에 앞서서 그 강신하 감독님의 단편 영화도 함께 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00년의 외전이 있었는데 혹시 이제 못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은 그 환상 속의 그대에 나오는 차경하고 혁근이 중심으로 등장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그 기호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이 영화에는 기호기가 이제 추가돼서 좀 더 이제 옆으로 수평으로 넓어진 관계를 보여주는 영화가 됐습니다. 감독님의 마음속에 그 고민에서 나오신 거군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었냐면은 감독님 영화 보면서 감독님이 되게 여린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환상 속의 그대 보면서 약간 지치지 않으셨나요? 감정적으로? 안 지치셨나요? 그 캐릭터들이 너무 다 하나하나씩 사연이 너무 기구하잖아요. 심지어 그 차경이 언니마저도 다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또 감독님은 그냥 못 지나가시고 또 다 그려내니까 보는 동안 되게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요. 감독님이 그냥 이제 사람 하나를 지나가지 못하는 되게 여린 마음이구나. 감사합니다.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은 요 정도로 제 간단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렇게 극장을 가득 메워주셨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어떤 분든지 질문 해주세요. 특히 남자분들. 네, 여기 앞에 남자. 남자는 아니고 여자는. 어머, 죄송해요. 여자입니다. 제 눈이 안 좋아요. 아니요. 저는 단편을 봤거든요. 이 스크린으로는 못 봤는데 이제 컴퓨터로 찾아서 봤는데 저도 나는 이제 단편 영화 찍겠다고 막 여기저기 하고 다니는데 사실 단편을 장편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들었어요. 지루해질 수도 있고 본질이 흐려진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장편이랑 단편을 두다 보면서 장편에서 단편의 흔적들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단편을 보면서 많이 느꼈던 거는 이건 제 생각인데 죽음의 운명론적인 이야기들을 찾았던 것 같아요. 저는 물론 혁근의 그런 환청이나 환상이었겠지만 차경이가 계속해서 너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해주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너 때문에 죽었어 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단편이 장편화되는 그 과정에서 감독님께서 다른 생각의 변화가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애초에 그 단편조차도 그런 구상을 가지고 만드신 건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개봉할 때쯤에는 되게 머리가 좋았어요. 영화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면 막 엄청 막 빠르게
버퍼링 없이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지금 약간 IQ가 좀 떨어져서 이렇게 생각을 곱씹는 좀 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미리 양해를 구하고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처음 이야기가 시작했던 그것, 이렇게 누군가를 상실해버린 사람들이 그러면 괜찮으려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로 펼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정에서 제가 찾아낸 해답이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단편의 경우 혁근이가 괜찮지 않을 것만 같은 이유는 혁근이 혼자 그걸 해결하려고 하죠. 차경이도 혼자인 거죠. 그러니까 차경이 없잖아요. 혁근이 혼자 만들어낸 거고 혁근이 혼자서 생각을 계속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건 무한루프처럼 반복되어질 것만 같았고, 그리고 나면 김혁근은 사회성을 잃은 채 되게 안 괜찮게 지낼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차경의 언니가 기욱이를 생채기를 내주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위로를 해주고 그 위로를 받은 기욱이가 혁근이를 위로해주는 지금 구조로 설계가 돼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현실감 안에서 부딪혀야지만 나아질 수 있다라는 그 당시의 결론이 나서 죽음에 대한 어떤 운명론이나 이런 거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뼈대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답이 되셨나요? 네. 그 감독님 단편 보셨다니까 말씀드리면 오늘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감독님의 단편 영화가 내 쌍둥이 자살, 자살하는 거죠. 사람 죽죠. 그 백년의 외전도 이 영화의 환상 속의 그대 원형이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그 차경이가 죽는 게 나와요. 그리고 또 49일째 날, 49일째 날인 거죠. 이것도 네,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딸들이 그 부재를 어떻게 채우느냐였거든요. 그리고 구천리 마을 잔치도 갑자기 여자가 하나 죽죠. 얼굴 없는 여자가. 네, 그런 시신이 나오는 거고 환상 속의 그대도 그랬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맥락 때문에 죽음에 대한 게 궁금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집에 가서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영업할게요. 저도 여기 오늘 와서 단편 영화부터 봤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셔가지고 궁금한 거 해결됐고요. 하나는 그 한예리 씨 계속 나와가지고 지금 뭔가 특별한 관람이 됐는데 한예리 씨가 계속 나오는 이유하고 그리고 청소년 관람 불가가 아닐 수도 있었는데 그 장면 고집이라기보다는 그걸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리 씨는 그죠. 예리 씨뿐만이 아니라 여러 배우들이 제가 관객분들이 영화 특정 감독님을 선호하면서 영화를 선택하시는 것처럼 그거랑은 다르겠구나. 제가 어떤 관계에 맺을 때 그렇게 좀 편하게 잘 쉽게 안 돼서 합을 맞춘 아는 분들과 좀 오래 지속을 하려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리 씨 같은 경우는 100년 때 하고 나면 어떤 캐릭터를 생각할 때 이렇게 더 많이 더 쉬워지는 게 있어서 계속 같이 작업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18, 왜 미성년자 관람 가가 불가가 됐느냐는 그 정사신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저희 그죠 촬영하기 전부터 배우분들도 되게 힘겨워하셨던 부분이고 다른 분들도 힘겨워하셨던 부분이었는데 사건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 안에서 얘가
그 전에는 죽은 듯이 살거든요. 김혁근과 원기옥이 성차경이라는 인물을 상실해버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울지도 힘들지도 않고 1년을 보냈다고 생각했어요. 힘들고 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실감이 없어져 붕 뜬 상태로 있다가 자기들이 뭔가 사건을 일으킨 다음부터 속도를 내고 부딪히고 싸우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게 된 건데, 그 사건의 핵이 관계 안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다시 말해 만질 수 있는 실체가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정사신이 들어갔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지만 저는 둘이 끝까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답이 되게 애매하게 됐지만, 그 배드신 바로 앞에 붙은 장면이 수목원을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느꼈었던 감정 같은 게 되게 해소가 되지 않는 뭔가 불쾌한 느낌들과 뭐 되게 모호하게 섞였을 거예요. 그 가족들이랑 만났기 때문에 이게 그거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얘네 둘이었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몸이 부딪혀야 된다는 게 어떤 면에서 그걸 또 액션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느껴지네요. 답이 되셨나요? 예,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네, 어머 여기 앞에. 예전에 장면을 보고 생각했던 건데 이제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그 100년의 외전에서 앞부분에 이렇게 죽은 사람이 지나가고 이렇게 차경이 가는 거는 되게 이렇게 다 보고 났을 때 그게 함축적으로 이렇게 차경이 죽은 거구나 이거를 좀 깨닫게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환상 속의 그대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렇게 죽은 사람이 이렇게 가는 게 보이잖아요. 저게 좀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나오니까 저거를 왜 넣었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뭐 함축적인 것도 없고 그냥 그 혁근이 그냥 헛골을 묻는 걸 의미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고, 그리고 이렇게 막 무너지는 씬 있잖아요. 그거는 약간 음악이 딱 그 이터널 선샤인이랑 너무 비슷해서 생각이 났는데, 그 장면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찍은 건지 뭐 궁금하고, 이렇게 환상 속의 그대 찍으면서 질문이 3개이신가요? 2개요. 아, 2개. 이게 뭐지? 참고한 영화 같은 게 이게 영향을 받은 영화가 있는지가 궁금해요. 먼저 망자들의 행렬은 하나 속의 그대에서 혁근이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를 만들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면, 이 영화가 만약에 누군가 어떤 이야기야라고 물어본다면 김혁근의 머릿속을 헤집는 영화라고 저는 스태프들이랑 같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힘겨운 사람, 상실해버린 어떤 되게 큰일을 치른 사람이 되게 멍하니 있는 모습, 이 사람의 머릿속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길래 상황과 다르게 웃고 울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거기서 그 성차경의 생각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나 어떤 사별을 경험할 때 어떤 식으로 자기도 함께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자기의 죽음을 엿보기 때문에 그게 더 생생하고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혁근이의 죽음을 계속 느끼게 하는 장치로 들어갔지만, 많은 분들이, 친한 분들은 되게 친밀하게 실패봤다, 그렇게까지 안 간다,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좀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혁근이의 머릿속을 부유하자면 그런 이기적인 자신의 이기성으로 대치돼버린
죽음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싶어서 넣었던 것이고요. 세트 붕괴 쪽 때 이터널 선샤인 얘기를 되게 차후에 많이 들었죠. 세트까지 붕괴하는데 음악도 리듬이 그렇게 돼서. 하지만 뭐 누가 멍청하게 베껴야지 하고 베낀다고 이게 베껴지면 아주 훌륭한 거겠죠. 네, 뭐 좋아하는 영화이긴 하지만 저는 좀 그래서 끝나고 나서 되게 놀랐어요. 이터널 선샤인 얘기가 많이 나와서 실제로 되게 딱 이렇게 진짜 뺏긴 부분이 뭐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 영화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1g이었어요. 21g에서 어떤 시퀀스는 제가 너무 감동받았던 시퀀스가 있어가지고 혁근이가 내려올 때 장면은 그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많이 했었는데 세트 장면은 되게 나름 독창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 이거구나 이래야 되는구나 하고 했는데 모양이 좀 비슷해진 것 같고요. 다른 참고 영화는 제가 되게 영화 보기에 조금 게으릅니다. 그래서 영화보다는 그런 정신분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참고했던 것 같아요. 그런 애도의 단계랄지 이런 이야기들 안에서 레퍼런스를 삼은 것들이 많습니다. 잠이 드셨나요? 네, 그 무너지는 그 세트는 실제로 그 방 안에다가 지으신 거죠. 네,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한 큐에 때려 부시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CG나 이런 거보다 이제 실제로 이제 공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실내 세트 보면서 눈이 되게 많이 갔던 게 그러면 그거 세트니까 다 일일이 이제 미장센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기주봉 씨가 이제 잠깐 카메오로 출연하시죠. 근데 거기 포스터 보신 분 계시나요? 그걸 보셨어요? 에브리바디 처음 나왔어요. 네.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의도로 그렇게 그 포스터를 만드셨나 제가 예정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되게 놀라운 저희끼리 스태프끼리만 아는데 이게 내부 그게 나갔을 리도 없고 그게 혁근이 병원에도 있어요. 그 포스터가. 그래서 원래 설정이 다 있었죠. 그 기 선생님의 특강을 이제 김혁근이 듣고 저 사람이랑 성찰경을 잘 이루어줄 것 같다 해서 자기의 어떤 정신세계 안에 그 사람의 역할극을 하면 성찰경을 잡고 있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 포스터를 위해서 어떤 시퀀스를 하려고도 했으나 옳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너무 노고죠. 저희가 포스터만 제작해놓고 삭제됐던 거였는데 포스터를 봐주셨군요. 거기다 하나 더 원장을 기주봉 아저씨가 입고 있는 옷이요. 그 혹시 그 넷산둥이 자살에서 그 넷산둥이 맞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네. 재활용했습니다. 옆에 스토커가 붙어있어요. 네, 죄송해요. 재활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어머나. 아니 여기 남자분. 네, 그 작년 집이 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영화 속에서 돌고래가 의미하는 게 그 사경한테 이제 주는 어떤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백년의 외전에서는 코끼리로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코끼리에서 그 이번에는 돌고래로 변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지금 개봉한 지 한 1년 반 정도 지나셨는데 혹시 지금 이제 영화를 보면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차기 작계 있으신지. 끝날 때 쓰는 그 코끼리는 지금은 왜 기억도 안 나요. 왜 코끼리 막 100년 보면 왜 저기서 갑자기 코끼리 막 이랬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코끼리가 최고지. 저렇게 무리지어서 저렇게 여유 있게 코끼리가 만한 존재들이 없지. 그러니까 제가 되게 커다란 동물들한테 옛날에 시애틀 동물기에
이제 큰 동물들 이야기 같은 거 보면서 동물들이 되게 많이 매료돼 있어서 지금도 좀 제가 우선 다시 태어난다면 큰 동물로 태어나고 싶거든요. 그래서 성차경도 코끼리로 태어나길, 그리고 우리 지역 다니고 이렇게 그랬다가 저기 돌고래로 바뀐 것은 그거 플러스 그 시나리오 작업을 할 때 돌고래 소리 태교 파일 같은 게 좀 도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돌고래 소리를 들으면 약간 이렇게 안정돼서 연출하시는 분한테 다른 친구한테 받아서 그 파일을 듣고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는데 진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찰경도 이 소리랑 같이 있다면 이 소리를 자기가 내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 소리를 공유하고 있다면 괜찮겠다 싶어서 돌고래로 바뀌게 됐었고요. 아시죠? 다 영화는 단편들도 그렇고 장편들도 그렇고 그 당시에 정말 절실함이 있는 것들만 영화로 저는 만들거든요. 그래서 내 쌍둥이도 뭐 100년도, 49일전도, 9천리도, 한상도 다 그 당시에 제가 너무 집중했던 것들이었는데 그 문제는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이게 제가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 영화들 지금 한상을 봐도 그렇고 저거 뭘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단편들 볼 때 아이고 애썼다 싶으면서도 이게 뭐 외적으로 후진 거 말고요. 뭐 이렇게 저 진짜 저 잘못됐다 이런 거 말고 그냥 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그 생각들이 말랑말랑해지기 전에 땅땅했을 때 어떤 영화로 남아버린 게 다행이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말씀 맞다고 생각되는 게 그 단편이던 그 장편이던 그때마다 그 에너지가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거기 하나 더 얹어서 말씀드리면 그 차경이가 그 돌고래 부르는 장면 있죠. 그거 CG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얼마나 기다리셔서 그 장면 찍으셨나요? 그게 부르면은 이제 고래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게 제가 환상 찍으면서 제가 그렇게 막 감동을 잘 받고 이러지를 못해요. 되게 좀 둔하고 잘 울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눈물을 되게 참았던 유일한 순간이 그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울산 생태 체험관을 운 좋게 연락이 닿아가지고 하루 동안 그 촬영을 다 소화를 했거든요. 돌고래가 아롱이다롱이가 나오는 장면은 다 하루에 찍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실내에서 밑에서 이렇게 차경이가 손 벌리고 있을 때 돌고래가 오는 시에 주어진 시간이 몇 시간 없었어요. 근데 저희 조련사 분들도 어떻게 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얘들이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위에 올라가서 딴 시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팅이 위에서 이렇게 되고 있었고 이건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예리 씨가 이렇게 있다가 목이 너무 힘들어서 경련이 날 것 같으면 다시 숙이고 또 이제 됐으면 이렇게 한참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몇 테이크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도 1시간 안짝 정도로 엄청나게 기다리고 한 마리가 오더니 이제 2마리가 오고 3마리가 와서 그때는 좀 되게 놀라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연이긴 했지만 또 되게 아름다운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한예리 씨 그 수영은 따로 하신 건가요? 네, 저희 그 전에 예리 씨가 수영을 배웠어요. 배우고 근데 안에 이제 자전거도 배우신 거 아니에요? 자전거는 원래 좀 타시는데 돌고래가 무서워가지고 아무튼 배우들이 참 많이 고생했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여기 하나만 더. 예. 계속 일어서지 않으셔도 네. 귀엽죠?
그 물이라는 게 계속 매개체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단편에서는 물이 사실 나오진 않았었는데 장편에서 물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 사실 저는 기억이 기억이가 이제 사고가 난 뒤에 이제 차경이랑 손을 잡고 이렇게 계속 하다가 올라가잖아요. 숨을 못 참고. 그래서 죽음 후에 그 사후세계라고 하면 너무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물론 표현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단지 기호기가 차경이를 그리워하거나 뭐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그냥 그렇게 나타내신 건지에 대한 질문. 네,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 예전에 개봉했을 때 한창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물 안에 가득해서 이렇게 담겨버렸을 때 이렇게 완전 잠긴 상태가 되게 저는 공포스러워서 수영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이게 귀도 막히고 뭔가 만약에 어떤 차원 우리가 죽거나 그런 비슷한 무엇일 것 같아서 물 안에 들어가는 게 되게 좀 두려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측할 수 있고 제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끈 같은 게 필요했거든요. 기억이나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렇게 앞단계, 이렇게 죽지 않은 사람들이 죽음을 예측할 수 있는 앞단계의 선에서 장치로 물을 계속. 그러면 혁근이가 물 이렇게 세례받고 네. 이비인후과 네, 장면에서 네. 갇히는 그 장면도 그러면 혁근이의 네, 전체적으로 물에 대한 건 그렇게 연결을 하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망자들 라인 같은 것인데 죽음에 대해서는 A는 B다 같은 것도 답이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의 머릿수만큼 죽음에 대한 이미지가 다양할 것 같은데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죽음을 좀 이게 글이 아니라 영화다 보니까 펼쳐 보이기 위해서 그런 장치들을 좀 활용했습니다. 저는 볼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올 때 물 이미지는 되게 낭만화가 돼 있더라고요. 차경이하고 혁근이하고 첫 키스할 때 비가 막 내리는 장면 그런 식으로 되게 과거에서 물은 되게 낭만적이고 또 현실에서 물은 약간 각성 같은 느낌이 저는 살짝 있었어요. 이렇게 막 깨어나는 감독님 말씀하신 그 맥락이랑도 어느 정도 조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예, 답이 되셨죠? 네. 그러면은 다른 질문 하나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예. 저는 질문을 말고 감상만 말할게요. 무섭네요. 저는 이거 감상해봤는데 홍상수 감독의 누구의 딸도 아닌 혜원이 생각나더라고요. 꿈과 현실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장면에서요. 그걸 참조 안 하셔서 좀 놀라긴 했는데요. 그리고 이 영화는 제가 이희준 씨하고 한혜리 씨 때문에 본 거거든요. 두 분이 요즘 해무로 유명하잖아요. 시상식 노미네이트 됐고, 그래서 감독님도 꽤 기쁘실지 모르겠지만 해무 같은 데서는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서 인간의 인간의 본성을 6가지로 나눠가지고서 물에 대비해서 형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물은 마치 어머니의 양수와 같다고 할까? 따뜻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힐링, 그러니까 치유의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자전거는 무서웠지만 물에 대해서는 많이 정말 긍정적인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코멘트로 답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질문 받기 전에 저 그냥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도 돼요? 감독님 보면 디테일이 정말 섬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제가 잘못 본 건지 말씀해주세요. 버스 타는 장면에서 혁근이가 버스 탈 때 보면은 버스 시트 이렇게 등받이는 녹색이고 손잡이가 노란색이에요. 근데 여러분 버스 타시면 아시겠지만 손잡이는 대부분 회색이거든요. 그래서 유심히 봤는데 약간 테이핑한 것 같더라고요. 혹시 감독님이 노란색으로 하라고 미술팀이나 이런 데